미중의 전쟁이 기술 전쟁, 반도체 전쟁이 되면서 거기 닭은 제가 볼 때는 TSMC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7월 말 8월 이전에 이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아마 80% 이상의 2차 접종까지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택트 경제보다는 언택 경제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로 좀 이렇게 중국하고의 미국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참 서로 신경 좀 벌리고 있는데 어쨌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까지 중국이 자신 있어 했던 것이 이제 백신 방역, 그다음에 백신 코로나 방역, 그다음에 미국은 아주 난감했던 것이 코로나 확산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는 백신으로 백신 접종이 확률이 높아지면서 안정화돼 가고 있고요. 중국은 역시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백신 접종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임상 3상을 거친 백신이 이제 1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5개가 중국 이제 제약회사와 관련돼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 점유율로 보면 미국보다도 중국이 더 커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거의 한 2억 9천만 명 이렇게 갔기 때문에 거의 60% 이상 갔고 중국은 지금 아주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6억 7억 명 7억 명 정도 가서 7% 정도 접종을 했어요. 중국도 조용하게 많이 했네요. 아닙니다. 조용하게 아니고 최근에 아주 시끄럽게 많이 한 건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방금 지적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인데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통제력이 강해서 방역을 상대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일간 확진자 수가 미국이 지금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루에 그래도 2만 명 이상 매일 확진자가 나와요. 근데 중국은 어제 보니까 전국으로 13명 정도가 확진자예요. 그래서 통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맞아야 되는 절박성이 미국보다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 백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게 접종을 잘 안 했다. 이제 그게 좀 다른 점이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럼 중국은 그렇게 많은 전 세계 3상 들어간 10개 중에 5개나 갖고 있으면서 그 백신을 그냥 창고에 썩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백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것보다는 그게 모더나나 화이자가 95%, 90% 이제 그게 있는데 중국은 한 75%, 70% 약간 떨어져요. 그 성능이. 얀센도 그 정도인 것 같던데.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근데 중국은 그 사이에 자기네 백신을 전 세계 80개 나라한테 원조를 했어요. 그래서 대략 중국 공식 발표로는 자기네가 지금 3억 5천만 개 정도 원조를 해줬다고. 그리고 한 40개 나라에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네 나라한테는 안 마치고 이제 해외에다가 준 이유는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건 생명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백신을 빨리 맞으면 좋다고 정부가 그렇게 해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이제 꺼려 하잖아요. 그게 신뢰도죠.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90%짜리도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은 그보다도 한 20% 낮으니까 중국인들 자체도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있으면서도 잘 안 맞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중국은 백신 외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도 화이자나 모더나나 20몇 불 하잖아요. 그렇죠. 수입 도입 가격이. 근데 후진국의 인당 소득이 이게 2,0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20 주고서 이걸 못 맞죠. 그래서 중국이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대거 무료로 이제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인구한테 접종을 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빅데이터를 뽑았던 것 같아요. 임상 데이터를 뽑은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5월달 들어가지고 중국이 이제 주당 보면은 한 2천만 명 정도 지금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5일이면 1억 명씩을 지금 접종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면 이제 어제 보니까 7억 명을 접종을 했는데 빠르네요. 예,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은 하루에
그 2천만 명, 2,200만 명 정도를 가기 때문에 대략 한 6월 말 정도면 한 13억 명 정도까지, 97%까지도 접종이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중국 백신은 그게 간격이 2주에서 4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7월 말 8월 이전에 이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아마 80% 이상의 2차 접종까지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유럽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 백신 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접종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국이 다 공조해서 그 다 인정해주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중국의 백신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뭐 시노팩이니 뭐 이런 부작용도 뭐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왔었고요. 막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효과가 없다. 뭐 이러저런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정말 효과 있을까? 중국이 효과 있다는 정화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백신 여건이 이렇게 된다 해도 중국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까? 이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어차피 선진국은 인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급을 안 해요. 네. 그래서 후진국의 80개 나라에다가 갖다 놨는데 거기서 이미 상당한 부분의 부작용이니 뭐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이미 축적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백신 여권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이제 WHO가 인정한, 예를 들면 백신이면 그거는 뺄 이유가 없잖아요.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백신 그 4개 중에서 2개가 그 시노팜하고 시노백인가요? 그게 WHO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백신 여권에서 빼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갑자기 중국이 5일 만에 1억 명씩 저렇게 해서 이제 가냐 하면 제가 볼 때 올림픽 때문에 그래요. 아, 일본. 아니요, 중국 올림픽이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이 7월 달에 일본이 열리잖아요. 네네. 근데 뭐 지금으로 봐서는 글쎄 개최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좀 안 그렇죠.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동계. 북경 올림픽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이제 자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내년 2월 달 동계 올림픽이 있어요. 네. 근데 동계 올림픽이 2월에 있으면 적어도 6개월 전까지는 이것이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것을 이것을 전 세계에다가 선언하고 선포를 해야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미국부터가 뭐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인종 문제, 인권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올림픽에서는 이제 정치 문제를 갖고서 보이콧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건 말이 돼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적어도 6개월 전, 그러니까 금년 8월 정도까지 그 이전에 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된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믿을 수 있냐 또는 치명적이냐 아니냐, 약효가 있냐 없냐는 중국이 지금 같은 도 7억 명을 맞췄고 앞으로 아마 조만간에 5억 명 이상을 더 맞출 건데 거기서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 또 실제적으로 그게 맞고 난 다음번에 중국의 일간 확진자 수가 몇 명이 나오냐를 보면 말씀하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판가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참 이게 보면은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IT, 거기도 뭐 그 앱 같은 게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 IT를 활용한 이 빠른 그 정보와 공유와 이 뭐랄까 백신 그 맞는 이런 속도가 일본에 대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지난번에는 방역의 사회주의 통제력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을 갖고서 그 사람의 위치 추적을 통해 가지고 감염 지역에 간 사람들을 다 격리를 바로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이 그 최단시간 내에 코로나를 안정화시킨 비결인데 이번에 이 백신 문제에 있어서 또 사회주의 통제력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다른 나라 여행할 때 이게 백신 여건이 없으면 이제 격리를 하거나 못 가게 하는 이게 생기듯이 중국은 지금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
그래서 백신 맞으면 이제 증명서가 뜨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없으면 건물에 들어갈 때 우리 지금 QR코드 체크하듯이 이거 다 체크해야 되고 아, 예를 들면 사회적인 불편을 이거를 이제 많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사회 활동을 위해서도 맞아야 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통제력을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뭐 중국이 그 약이 약효가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한 2억 9천만 명 정도를 접종을 했어요. 네. 근데 중국은 지금 7억 명을 접종을 했다고요. 미국의 2배 이상의 이제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과들 자체도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접종의 속도가 75%라고 하더라도 이게 접종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게 100%를 맞춰버리면 집단 면역이 70%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이럴 때는 또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 또 아주 빠른 효과를 가지고 있긴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되다 보면은 뭐 한국도 지금 요새 그 콘택트 경제라고 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바깥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상태에서의 어떤 그 투자처를 찾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내수, 뭐 소비주, 의류주, 뭐 이게 콘택트 관련된 주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런 분위기인가요? 중국은 아직 그 컨택트 경제보다는 언택 경제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백신을 아직 다 안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백신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통제를 해요. 그래서 방역의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방 세계에 비하면 컨택 경제의 그 활성화 수준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그 이제 회사도 우리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 서울이 뭐 조금 심할 때 지방에서는 가급적이면 서울에 출장을 하지 마라. 네. 그런 권고하듯이 중국도 이제 다른 지방으로 자꾸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묵시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백신 접종률이 아마 이제 90%를 넘어가게 되면 그 제한을 풀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진짜 분노의 소비, 분노의 여행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한 몇 개월 선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도 뭐 여행주들 보면은 실적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오히려 코로나 이전의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도 그러한 분위기인지 만약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런 데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회가 되죠.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뭐 정부가 뭐라고 그래도 말 잘 안 듣잖아요. 네. 그 신뢰도 별로 안 하고. 근데 중국은 정부가 예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썰이라고 하는 것은 썰로 끝나요. 정부가 요 땅에서 이것이 푼다고 해야 푸는 것이지.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 중차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풀어놨다가 사고가 터지면 이게 이제 다 된 죽에 코를 빠뜨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동의 제한이나 해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그래서 그 지금까지 방역도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지만 백신을 이게 맞춰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그런 이제 여행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투자가들은 그 중국 정부의 속내를 그 사이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아직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뜨지도 않는데 비행기 주식사는 이제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조금 기다리는 투자도 그거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미리 막 선반영이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 비싸, 이거 못 사,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미국 주식도 이미 그 방역 그 속도가 붙기 시작했던 몇 개월 전에 이미 다 지고 지금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나라마다 약간 틀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이 아직 그러한 이러저러한 그쪽의 어떤 사회주의 시스템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기다리는 투자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주가가 조정받은 것도 보면 중국이 먼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시차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반도체가 이제 미국이나 한국은 슬로우 다운하는 추세인데 중국은 최근에 반도체가 슬슬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반도체는
먼저 이제 한 40%씩 폭락을 했죠. 하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들어가는 규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그러나 단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은 그 정부의 의사결정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푸는 건 좋은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면 중국은 예를 들어서 올림픽 하기 2달 전까지 안 풀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적인 대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앞서간 예측은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국이나 미국은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8개월은 긴 시간이죠. 그 사이에 뭐 순환매가 몇 번도 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중국의 팔레이시하고 정부의 태도를 조금 더 케어풀리 워치해보고 한국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GDP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관리하거나 금융을 관리하거나 환율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같다고 보고서 들어가면 또 같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이상한 해석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트렌드나 원론은 맞지만 거기에 중국 그 사회주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 네. 진짜 그 정부 규제, 정부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중국 투자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요즘 최근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그 수익률 좋다, 중국에 좀 투자하셨던 분들이 수익률 좋아 하다가 이번에 그 중국 정부에서 얼마 전에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런 것들로 그냥 확 치면서 주가가 확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확 돌아서면서 화가 나면서 이제 중국 계좌를 정리하신 분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죠. 그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하고서 한국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나 정책, 금융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채널이 잘 없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게 반독점법에 관련되는 얘기가 최근 이제 알리바바 사태 때문에 태어난 거냐? 그게 아니고 2020년 1월 달에 중국이 우리 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두에 자기네 업무 계획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반독점법 실시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10월 달에 얘들이 알리바바가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고, 그래서 그것에 이미 그 시작 예고 이것은 이미 1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본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모니터링을 못 했고, 그래서 알리바바가 터지고 나니까 야, 중국 봐라. 갑자기 이런 짓을 하네. 이제 이렇게 오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제 알리바바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리바바 편에서 이제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야, 이게 어떻게 IPO를 다 해가지고 공모까지 다 한 회사를 이걸 스톱을 시키냐.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 IPO를 홍콩까지 해서 전 세계 투자가들한테 엔터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다 공모를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터파이낸셜 회사는 핀테크예요. 그렇죠. 기술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감독원도 IT 회사를 감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엔터파이낸셜이 IPO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엔터파이낸셜의 거의 이익의 64%를 차지하는 그 수익 모델이 이 P2P에 비슷한 고리 대금업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체크가 안 돼서 그거를 이제 그 규제를 하고 들어가니까 수익이 60%가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모회사인 알리바바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구조를 따져보고 그것의 영향이 얼마냐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마윈이 이제 입을 잘못 놀려서 정부 당국의 이 미움을 사서 이게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하고 싸움하는 정부 정책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국을 좀 잘 몰라서 그리고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또 그렇게 많이 보시죠. 아까 말씀 40%나 빠졌는데 야 이제는 이제 살 때가 되지 않았냐. 그것도 이제 좀 들여다보면 중국이 그것을 수정을 하고 어떻게 영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권고 조치가 나와야 이 회사의 이익이 얼마인지가 계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따져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40% 빠졌다는 것만 보고. 그렇죠. 그래서 40% 빠졌는데 영업이 40% 이상 감소할 수도 있는 이제 조건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리바바 말고 탄센트도 아마 거기 조치를 했는데 보면 금융주주회사 다 만들고 그리고 핀테크 회사들을 각 지역별로 자회사를 다 만들고 그 자회사에 자본금을 다 넣어라. 그러면 자금 부담이 확 커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자본금의 2배, 3배, 요까지만 딱 해라. 예전에는 제한이 없어가지고 뭐 200배, 300배를 해줬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생각했던 수익에서 이게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 이제 뒷배경의 정책의 변화, 정부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우리가 전혀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봐야 알리바바가 반등할지 말지, 엔터파이낸셜이 언제 상장할지 말지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뭐 기관도 그렇고 그걸 제대로 팔로우 해주는 이제 채널이 없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1년 전에 그렇게 고지를 했었으면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하고 미리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좀 일찍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들고 가다가 그 조치가 취해지면서 그냥 같이 벼락을 맞는 그런 게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그 뭐 우리 언론도 그렇고 중국의 정책을 매주 매일 브리핑하는 채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빅가이들 아리바바나 탄센트나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현대차는 매일 증권사에서 보고서들이 나오고 모니터링이 되지만 중국의 제일 큰 회사인 아리바바나 탄센트를 일주일에 한 번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돈을 넣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그 뭐 정부가 뭐 어떤 나라든 정부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가진 회사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변화가 있냐를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바닷물의 온도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책의 팔리시가 바뀌는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러게 진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중국 투자,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그 정책만 잘 모니터링하면 중국 투자만큼 또 쉬운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다 그렇지만 알면 쉬운 거고 모르면은 이제 어려워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중국은 계획 경제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네가 1년 동안 뭘 할 것인지를 계획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그걸 이제 투자로 연결하는 이제 상상력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게 뭐 우리가 그걸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거나 이러는 이제 기관이나 뭐 애널리스트들이 많지가 않다가 보니까 거기에 구멍이 결국은 투자 손실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TSMC, 대만의 반도체 회사죠. 미국으로 시설을 엄청나게 뭐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미중 갈등, 그다음에 그 반도체 패권 이런 것들로 그 중국이 그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입게 될 어떤 상당한 어떤 피해나 아니면 어떤 산업의 위축 같은 건 없을까요? 이미 위축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거 하나만 딱 꽂으라 그러면 무역전쟁 2년 반 한 거 다 헛발질했고 딱 하나를 잘한 걸 꽂으라면 하웨이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한 거. 이건 신의 한 수다. 그래서 지금 하웨이가 작년 4, 4분기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을 제치고 2등까지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하웨이가 핸드폰 사업을 접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에서 2등하는 회사를 바로 1년 만에 문 닫게 할 수 있는 힘은 미국밖에 없고 미국의 대통령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인데 이제 문제는 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드 사태가 터졌을 때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 그래서 내가 직접 상대를 센 놈을 때리려고 그러면 이제 힘겨우니까 가운데 만만한 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가 비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싼 닭을 한 마리 사서 원숭이 보는 앞에서 목을 탁 치면 피가 튀면 원숭이가 겁먹는 거죠. 그래서 사드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놓고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하고 아니 뭐 옆에 있는 전봇대에다가 거기다가
그 카메라나 달겠다고 힘센 놈이 와서 얘기할 때 그 뭐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뭘 보냐 그러면 건너집을 보는데 그럼 건너집은 사실은 때려야 되는 게 카메라 단놈을 때려야지 그 전봇대 갖고 있는 놈을 때리는 것은 조금 웃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이 사드 사태에서는 한국이 사실 닭이 됐던 거죠. 동네 북이 돼서 피해를 봤지만 이번 미중의 전쟁이 기술 전쟁, 반도체 전쟁이 되면서 거기 닭은 제가 볼 때는 TSMC예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이 하웨이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여기에 핵심 칩을 TSMC한테서 파운드리 네. 이제 OEM 해가지고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하지 마 그래 버리니까 이제 하웨이가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을 때려야 되는데 미국 때리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대만을 뭐 공격을 해버리겠다, 폭격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또 대만 입장에서는 그 위협이나 이런 것이 이제 두렵기 때문에 이 병풍으로서 미국한테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만이 뭐 저게 대박이 난 것처럼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점에 들어가 있다. 상당히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만도 보면은 TSMC가 미국으로 공장을 뭐 6개를 짓겠다. 뭐 1,000억 불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3개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반도체 공장 건물 짓는데 1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장비를 집어넣고 그것을 세팅하고 이제 정상 가동하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5나노미터라고 하는 이 최첨단 기술을 쓰려고 하면 이제 EUV 장비라고 하는 노광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설치하는데도 5, 6개월 걸리고 정상화 시키는데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장 착공해서 물건 나오는데 최하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지금 TSMC가 미국에다 공장을 뭐 6개를 짓겠다, 5개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뻥이 심하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압력을 넣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공장 말뚝 쳐도 완공되는 시점은 바이든 대통령 4년 차쯤에 겨우 공장이 서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장비가 수급이 안 됐다 이렇게 핑계대고 1, 2년 더 연장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만의 액션은 상당히 페인팅 모션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그렇게 어트랙티브한 투자 철학 그러면 삼성이든 뭐 인텔이든 다 미국에 공장 짓지 왜 중국에 공장을 지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대만에서 미국에 또 우리 한국의 삼성은 지금 미국에 공장 짓는 거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삼성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이게 반도체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건데 인력이 중요하죠. 근데 미국은 반도체 공장이 30년, 40년 전에 전부 아시아로 다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련 노동자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의 오퍼레이터들이 중요한데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하는 데는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 노조 세잖아요. 그렇죠. 365일 24시간 돌려야 되는 거기서 노사분기 일어나버리면 공장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환경 문제가 있잖아요. 반도체에서 수많은 이제 가스라든지 화학약품을 쓰기 때문에 미국의 환경이 전 세계에서 뭐 탑이 될 정도로 엄격하죠. 그래서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에서 이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공장을 거기다 오퍼레이션 하려고 하면은 핵심 인력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근무하면 되는데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 코스트 올라가잖아요. 모든 코스트가 올라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고 뭐고 간에 결국은 공장은 시장이 가까운 데 가야 이게 딜리버리 코스트도 낮고 시장의 수요도 이게 쉽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60% 이상을 중국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13시간, 14시간을 또 이제 날라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 네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 중국을 브로킹해서 이게 기술을 막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우리 같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이제 고안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국에 공장 짓는 것이 이게 수익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지만 쉽게 액션을 안 한다는 것이고 지금 한다는 것도 보면 바이든 임기 끝날 때쯤에 공장이 설 거라는 것이 지금 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TSMC의 미국 투자는 조금 가려서 해석을 해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과 삼성은 뭐 의사결정도 잘 못하고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1등인데 그리고 우리가 TSMC보다 못하다고 자꾸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못하지 않습니다. 기술 수준은 똑같은데 우리는 메모리라고 하는 이런 아이템에서 이걸 60%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운드리에 우리가 집중을 덜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삼성이 D램 포기하고 파운드리에 붙었다. 그럼 뭐 TSMC하고 붙어서 우리가 이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삼성이 그렇게 그 어설픈 회사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잘 보고서 상황 판단 잘 하고 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미국의 심기도 이것을 거슬리지 않고 또 우리로서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줄타기를 제가 볼 때는 삼성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언론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뭐 의사결정도 못하고 있고 뭐 눈치를 보고 있고 저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뭐 추가로 투자하는 거는 결정을 했잖아요. 단지 그 시작 액션이 아직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반도체 공장 짓고 하면은 우대 조치를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근데 우대 조치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개 나라니까 관계없지만 미국은 알래스카 빼면 51개 주잖아요. 근데 어느 주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주는 대박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고용이 이루어지고 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주끼리 그런 이제 세계적인 기업, 세계에서 1등 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 보조금 100억 줄게. 근데 우리는 500억, 너는 1000억. 근데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게 정부가 압박 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치했다고 그러면 이 주는 자기네 고용이나 법인세를 받는 것도 있지만 중앙정부한테 몇 조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삼성한테 사실은 값이 우리의 삼성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주를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주에 엄청난 천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가급적 많은 페이버를 주는 주 그것하고 밀당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빨리 결정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미국의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우리한테 그 이익의 극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숙고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TSMC에 비해서는 액션이 좀 늦은 것 같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훨씬 더 지금 협상을 잘해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볼 때는 훨씬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된 투자, TSMC는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삼성전자는 과연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기업은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정부나 주는 그 주에 바이든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오면 6,800개 일자리가 생겨. 고용을 딱 정해버려. 이렇게 아니 반도체 세계 최첨단의 그 전자기의 심장을 만드는 그 기술에 포커스하지 않고 거기에서 월급 타는 사람 몇 명 그 기준으로 공장을 유치하면 그 공장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공장을 그렇게 유치한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시간을 끄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고 또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쪽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선거에서 또는 이제 공약으로 또는 정책으로 여기다가 몇 개를 짓겠다, 국산을 얼마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생산 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급한 것은 한국이나 대만이 아니고 정치권이 더 급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훨씬 더 협상의 여지가 커지는 이제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이제까지 좀 오스틴이냐, 뭐 뉴욕주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왜 빨리 결정하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주주들 답답해하는데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 좀 올라가기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밀당을 좀 오래 하면서도 얻어낼 걸 확실히 얻어내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좋은 인사이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